처음에 전환기 씨 같은 경우에 강사 직업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속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고 하는 분인데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판단해서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고맙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저와 같은 정치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세력과 정치 세력이 연합하거나 정치적 외연을 넓힐 때는 무조건 넓히는 게 아니거든요. 전환기 씨의 여러 가지 현재 입장은 기존의 우리 당의 논조와 같지 않고 그 주장을 계속 가시는 한 제가 당 지도부였다면 이 땅을 막았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를 부탁해에서는 국민의힘 당권 주자시죠. 어떻게 보면은 김은경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수사로 검사 생활의 또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하셨고 청문회 스타 그리고 이제는 당권 주자까지 우리 주진우 국민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8월 22일 이제 치러지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초선 의원들이 당대표 도전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이 결심하신 배경 좀 급작스럽게 좀 결정하신 게 아닌가 스스로도 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좀 갑자기 배경을 좀 결정했습니다. 한번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지금 당권 주자들의 어떤 주장과 생각을 제가 미리 들어봤었는데요. 발표된 게 보니까 좀 제가 느끼기에는 중간 영역이 비어 있고 좀 양쪽이 다 좀 치우쳐 있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김문수나 장동혁 후보는 또 두 분이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상황이고 또 안철수 조경태 의원 같은 분들도 훌륭한 분들이지만 인적 청산을 개헌 저지선에 대한 고민 없이 인적 청산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그 중간 영역이 비어 있고 그래서 저는 당원들이 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당원들도 있고 저처럼 생각하는 당원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출마를 이제 결정한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적 쇄신을 일부 하더라도 네, 사람이 몇 명 바뀌더라도 그렇죠. 예, 당의 시스템이 후진적이면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적 청산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었던 분들은 이선으로 물러나서 백의종군을 하고 당의 새 얼굴로 당을 쇄신한 다음에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바꿈으로써 저는 지금의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불편해하시는 일이 아예 발생할 수 없는 구조 자체를 만들겠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근데 또 이제 인적 쇄신을 말씀하셔서 지금 또 윤희숙 비대위원장이 내걸었던 소위 그 내분에 대한 인적 쇄신 요구 이게 사실상 당에서는 지금 무산된 상황 아닌가요? 혹시 나중에 당대표가 되시면 네. 이런 인적 쇄신 어떻게 좀 시스템적으로 구축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 인적 청산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시는데요. 여러 가지 범위가 있죠. 저처럼 백의종군을 하라는 입장도 있고 뭐 출당 조치를 강제로 하겠다는 분도 있고 불출마 선언을 하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한나라당 시절에 차떼기 정당으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 그 당시에도 대규모 중진들의 불출마 38분인가요? 선언이 네. 있었죠. 근데 저도 그 논리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시점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차떼기 관련된 사건이 2003년도에 이미 불거진 상태에서 당이 계속 유지되다가 총선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하고 네. 공천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중진 의원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저희가 많이 3년이 남았죠, 지금. 너무 남았어요. 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불출마 선언을 한다라고 하면 그 지역구의 현안이나 지역구의 일들은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 3년이나 그렇죠. 예, 영이 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좀 비현실적인 측면이 있고 민주당이 지금 공공연하게 개헌을 완전히 이번 연말까지 추진해서 개헌을 하려면은 200석 이상의 이제 그렇죠. 국회의원 동의가 필요하고 101명이 저지선인 거죠. 쉽게 예, 얘기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 투표를 붙여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개헌을 하게 되면 국민 투표를 위해서 또 하루를 비우기가 힘드니까 지방선거 날짜에 맞춰서 개헌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의 방안들을 보면 대부분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좀 독재 체제를 더 강화하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의 연임도 추진해서 장기 집권도 꿈꾸는 그런 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개헌 방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개헌 저지선을 신경 안 쓰고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은
뭔가 쇄신이나 개혁을 하는 것이 우리 당이 더 일을 잘하고 야당으로서도 역할도 잘하고 대한정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서 결국은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예 그냥 개헌을 통해서 선거에 영원히 이길 수 없는 구조가 짜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고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야당의 최소한의 역할은 열어두시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뭐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고 17%예요. 예. 그리고 뭐 차라리 해산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 질책은 따갑게 받더라도 그게 시스템을 개편해서 어쨌든 야당의 역할을 하는 쪽으로 해야지 어떤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나 OECD 국가 중에서 한 당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보셨다시피 이진숙 후보자나 뭐 강선우 후보자 네. 문제만 하더라도 야당이 없다면 그런 문제점을 누가 지적하며 그렇죠. 또 예. 청문회 스타 아니 그걸 주진우 픽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야당의 역할이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견제와 대안 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스템을 확실하게 개혁해서 좀 대처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국민의힘 당권 얘기를 좀 돌아와서요. 네. 뭐 아마 여러 차례 방송에서도 언론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네. 뭐 계엄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냐. 뭐 계엄은 당연히 이제 반대를 하셨고요. 네. 그런데 탄핵은 또 찬성을 하셨었어요. 네. 그 탄핵은 반대하셨죠, 그렇죠? 네네.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네, 어떤 원래는 게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계엄을 반대했다면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이 이제 단순 논리로는 맞는데요. 그 지점 때문에 좀 궁금해하시는 예. 것 같아요. 저는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선임행정관으로 그렇죠.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근무하면서 저도 그냥 공무원으로 1년 정도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는 걸로 이제 발령 받아서 간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탄핵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또 거기서 막는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탄핵이 되고 난 이후의 상황을 보니까 저는 직접 그 현장을 봤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엄청난 무질서와 혼란이 야기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특정 정치 세력이 완전히 득세를 하고 한쪽 정치 세력은 너무 몰락을 하니까 대한민국이 한 방향으로 갑자기 치우쳐버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예를 들어 나라 빚이 600조였는데 갑자기 1000조로 는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야당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급격히 변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뭔가 자진하야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탄핵은 불과 11일 만에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 다 반대표를 던졌고요. 대신에 지금 탄핵을 찬반으로 나눠서 계속 논의하는 것이 우리 당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죠. 지금 제가 그 구도를 깨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나왔는데요. 탄핵 찬성과 반대를 지금 와서 논해봤자 탄핵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법치주의는 승복이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대통령도 재판 받으십시오. 법치주의 지키십시오. 이걸 얘기하는데 저희가 법치주의를 신봉하지 않는다면 저희 스스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탄핵에 대한 논쟁을 좀 그만하자는 입장이고요. 탄핵을 찬성했던 분들의 생각도 존중을 해야지 그게 민주적 정당이지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을 뭐 극단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든지 분당을 조장한다든지 하면 더 큰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위협이라는 개헌 상황이 오게 되는데 그는 저는 좀 책임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좀 용납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최근에 그 전한길 네. 전 강사 입당 문제 때문에 이게 결국 또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는 건데 그 입당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민주당이 민주파출소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의 이제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SNS 활동을 보고 뭔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이나 그 형사 절차에 좀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때.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그것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다 극우몰이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강력히 반대해 왔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훨씬 더 큰 표현의 자유를 누려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나라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나라님도 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표현에 있어서 다 직업이 다 다르고 다 법률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좀 넘는 그러니까 테러 위협이 아닌 이상 테러나 협박이 아닌 이상 어느 정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단계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이나 당원들에 대해서 극우라는 이름으로 뭔가 제재를 하거나 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하고요. 하지만 처음에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 강사 직업을 가지고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속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분도 상당히 많은 연봉을 받고 또 하는 분인데 대한민국이 위기라고 판단해서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고맙게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저와 같은 정치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세력과 정치 세력이 연합하거나 어떤 정치적 외연을 넓힐 때는 무조건 넓히는 게 아니거든요. 당의 외연을 어느 게 더 전략적으로 우세하냐. 그리고 우리가 민주정당을 공당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네, 공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다수의 의견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정당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한길 씨의 여러 가지 현재 입장은 기존의 우리 당의 논조와 맞지 않고 또 그 주장을 계속 하시는 한 지금 현재 조금 제가 지도부로서 입당 사실을 알았다면 굉장히 신중했을 것 같다. 이런 신중했을 거라는 건 막을 수도 있었다. 네, 입당은 제가 당 지도부였다면 입당을 막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소위 뭐 7파전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이 중에서 또 유력한 후보군들 뭐 김문수 장관님도 계시고 뭐 우리 저 장동혁 네. 의원님도 계시고. 네. 근데 장동혁 의원님 이분은 또 전한길 강사 유튜브 출연도 시사를 하셨어요. 네. 저는 좀 뭐 장동혁 의원님과 함께 법사위에서도 열심히 같이 일을 하고 저는 굉장히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한길 유튜버 출연은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물론 내가 어디에 출연하느냐 이런 거는 더더군다나 선거 국면에서는 본인의 자유죠. 그렇죠. 선거 전략의 일환이거든요. 네. 존중받을 필요는 있지만 그래도 당권 주자이고 당권 주자가 거기서 결국은 그 전한길 씨와 관련된 질문을 받게 되고 답변을 하고 그게 이미 헤드라인으로 많이 뽑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어떤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면 정치적 함의가 없다면 언론에서 다뤄주질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이 우리 당의 외연을 좀 줄이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정견을 발표할 수 있는 수단은 많거든요. 조금 더 공론의 장에서 예, 그러니까 저희를 뭐 세게 지지해 주시는 분, 나를 세게 지지하는 분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싶죠. 저도 후보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서 저를 더 알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행동을 할 때는 당에 미치는 영향을 더 고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 전당대회 구조가 당원 투표 80, 일반 여론조사 20인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구구 세력들은 물론 이제 좀 배척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전한길 전 강사 의원에 동조하는 분들도 상당 부분 당원으로 네. 가입이 돼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 표를 얻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 뭐 구조를 좀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시나요? 물론 지금 전당대회 때는 할 수는 없겠지만요. 네, 그 당의 룰을 말씀드리는 그렇죠. 건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하면 유사한 형태의 흐름을 보입니다. 저번 당대표 선거에서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하니까 일반 국민 투표랑 당원 투표가 큰 차이가 안 났고요. 뭐 그거는 뭐 선거 공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설계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게 핵심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그 절박한 심정에서 본인 의견을 강하게 얘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예, 하고 있다.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죠. 사실은 윤 전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복귀를 할 수- 현실적으로. 예, 우리 당이 다 뭐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고 뭐 구치소 앞에서 계속 그럴 순 예, 없죠. 예, 계속 한다 한들 예, 그것이 과연 윤 전 대통령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냐? 이게 우리 당의 지지율이 만약에 저는 민주당과 유사했다면 보통은 재판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영장도 잘 발부가 안 됩니다. 근데 당의 지지율이 절반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니까 저는 발부됐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통 법치주의가 정치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이 사건은 전례도 없고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당의 지지율과 연동이 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인민재판처럼 흐르지 않고 네.
정말 그 법치주의에 따라서 인권과 적법 절차를 보장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뭔가 당과 윤 전 대통령이 같이 가서 이미 탈당을 하셨는데 같이 가서 뭔가 당의 지지율이나 외연을 더 가두고 그로 인해서 지지율 격차가 더 커지고 그랬을 경우에 리스크가 더 크고 저는 윤 전 대통령도 법치주의 신봉자로서 그런 점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셨기 때문에 이제 자진 탈당의 방법을 하셨던 거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검사 출신이시고 네. 또 워낙 또 엘리트 검사 출신들이 또 이런 끈끈함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전 대표랑 불출마 선언하시기 전에 혹시 연락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한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하기 대표죠. 전에. 네, 예. 잘못 얘기. 저는 제가 그 전에 방송에 한번 출연했다가 네. 그렇게 서로 그냥 카메라 꺼진 상태에서 얘기한 게 한번 나갔어요? 쇼츠로 나온 적이 있는데 어, 저는 솔직히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하기를 좀 바란 입장이고, 오히려 네, 출마하기를 바란 입장이고 그 이유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의 방향성을 확실히 잡자. 그래서 각자 개혁안을 들고 나와서 뭐가 옳은지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로 인해서 당원들이 선택하는 부분을 이 더 낫다고 봤거든요. 근데 한 전 대표께서 불출마하신 그 뜻에 대해서는 저도 뭐 존중합니다. 존중하고 이해를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 그 나오시겠다고 발표했던 그 당권 주자들의 의견이 너무 제 입장에서는 너무 쏠려 있고, 네. 예,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을 대변하는 누군가 있었으면 저는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뭔가 계파 정치를 없애고 그 부분에 시스템 개혁을 좀 주장하겠다는 생각한 거고요. 그런 점이 있어서 어느 의원 누구하고도 상의 안 했습니다. 예. 출마하시기 전에. 네, 예. 그럼 혹시 출마하신 다음에 한 전 대표가 뭐 연락을 와서 격려를 해줬다거나 뭐 조언을 해줬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나요? 네, 근데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다른 의원들하고도 사실은 뭐 전화 연락해서 이렇게 따로 만나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의원회관 많이들 돌면서 하시죠. 예, 네. 의원회관 돌면서 하고 지금은 당의 갈등을 좀 확실하게 수습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판단해서 저는 저만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따로 어떤 분들에게도 연락을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또 이게 당의 갈등, 뭐 개파 이런 거 사실 이제 해소하는 게 네. 말은 쉽지만 굉장히 어려워요. 당장 지금 당면한 문제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에 대해서 당무감사위가 당원권 정지 3년, 쉽게 얘기해서 다음 총선에 나오지 말아라. 네. 이렇게 지금 징계를 청구했어요. 네. 아마 뭐 전당대회 전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당 대표가 되시면 이 당원권 징계 어떻게 처리하고 싶으세요? 저는 당무감사위원회의 뭐 결정은 권한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저는 시점에 있어서 좀 의문입니다. 시점과 시점이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왜 지금이냐? 네, 그러니까 지금은 전당대회가 시작하는 시점이고 그렇죠. 그 내용이 발표됐을 때 어떤 당의 조직으로서 어떤 내용을 발표했을 때는 그것이 쇄신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그로 인해서 당 지지율이 올라야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당무감사위원회 스스로의 역할을 했는지 몰라도 사실은 지난 대선에 대한 평가는 차기 지도부의 큰 숙제 중에 역할이고.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안철수 의원님께서도 발표하신 거 보니까 대선 백서를 내겠다. 그러니까 대선 패배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당무감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당원 당규의 해석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들여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정무적 판단을 하는 데는 저는 한계가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선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당장 상대 측에서는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자가 대선에서 본인이 당원들에게 했던 약속을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그와 관련해서는 의원총회라든지 아니면은 당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봐서 민주적 네. 정당성을 부여해가면서 일을 하려고 했던 왜 우리한테만 그러느냐 하는 상대방의 바로 지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 얘기는 서로 전체적인 어떤 평가가 좀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이 다음 승리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해야지 네.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뭐 윤리위원회 결정도 또 달라질 수 있죠.
또 법적 조치도 그렇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뭐 소송을 걸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런 기사들이 계속 양산되면서 결과적으로 논란만 계속되는 것은 네. 현재 전당대회 흥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 당의 쇄신에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그런 생각입니다.